자,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자면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입이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항목의 원가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무제표 요소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재무제표는 측정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측정 기준에는 역사적 원가나 현행 원가, 실현 가능, 이행 가치, 현재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 가정을 따져보자면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에서 작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본 가정으로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건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을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을 법인이라는 회사로 만약 본다면 법인격이라고 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따로 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일종의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우리 회사는 어떤 그 목적이나 의무를 이행하기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기업 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해서 존속한다라는 것을 두는 걸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받나 손해를 받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단위로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을 해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가정 이런 가정들 한 번씩 봐두었고요. 발생주의 회계부터 볼게요. 자, 발생주의 회계, 발생 기준은 기업 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현금 유출임에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건데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잖아요. 실제 우리가 그 사건,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인식을 하죠. 그런 걸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러한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는데 다만 현금 흐름표는 실제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하지 않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기록하는 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발생 기준이 아니라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로 들어가게 되죠.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란 기업 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할 때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념 체계는 회계기준원의 기업 회계기준 제정 근거, 그리고 재무제표 이용자와 작성자, 외부 감사인 등에게 회계기준이 미비가 된 경우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게 개념 체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질적 특성. 요거는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인 재무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갖춰야 되는 주요 속성을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무정보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 두 가지가 질적 특성의 요소가 되는데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됐다면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적 특성에 대해 나눠보자면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는데요.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아까 봤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적인 그 근본적인 것을 보강하는 질적 특성에는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맞아야죠. 적시성 그리고 이해가 가능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목적 적합성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즉 목적에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돼야 되는데 목적 적합성의 구분을 따져보면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측가치란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정보가 활용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피드백 가치라는 것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수정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시성이라는 것은 적시적대에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올바르게 반영이 되려면 실제 제때 제공이 돼야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기상청을 생각해보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우산을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에 반영이 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그때 비가 온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 맞게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라는 게 적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예, 적피, 목예, 피적 이렇게 해서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구성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성이라는 게 있었죠. 자, 신뢰성이라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요.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 이런 것들이 신뢰성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이란 기업 실제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거래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검증 가능성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립성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래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이잖아요. 근데 얘네 두 개는 서로 상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증권이 이걸 살 때 100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살 때 내가 100만 원을 준 거니까 역사적 원가예요. 딱 나와 있는 원가. 뭐 간단히는 우리가 증권을 생각을 못한다면 뭐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내가 이 증권을 살 때 100만 원을 주고 샀다라는 것 어디 찍혀있는 정확한 원가죠. 그건 역사적 원가인 건데 그렇다면 이 자산가액 측정치의 검증 가능성은 높아요. 아, 이게 100만 원짜리 자산이었구나. 그죠? 근데 얘가 시장성이 그때 당시는 있다가 시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목적 적합성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 적합성이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 즉 목적 적합성과 질적 특성은 항상 똑같이 마주쳐야 되는, 그러니까 상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충이 된다는 건 서로 충돌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보자면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우리 어떤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체의 현행 가치, 즉 공정 가치를 따지게 돼요. 하지만 신뢰성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들였었을 때의 원가, 즉 역사적 원가를 따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얘는 우리가 현금을 얼마 주고 샀다. 이게 이제 신뢰성의 구성이 된다면 얘는 지금 현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목적 적합성의 인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돌이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비교 가능성 내용 볼게요. 자,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의 추세 분석과 기업 실체 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해서 재무 정보는 기간별로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무 정보의 제한 요인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재무 정보를 뽑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요.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에 사용될 사회적 비용이 만약에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 제공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정보를 조사하는데도 비용은 들어요. 그쵸? 근데 그 비용이 100만 원이 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그 정보 제공과 그리고 우리가 얻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정보를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효익이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되는 거고요. 중요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정보가 생략이 되거나 잘못 표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정보 이용자가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옵니다 라는 정보가 왔어요. 근데 면밀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일 비 오니까 우산 쓰고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거의 엊그저께 이제 홍수급의 비가 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식으로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 또는 생략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그 정보는 되게 중요한 정보였던 거죠. 따라서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그 성격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회계 기록의 대상인 거래를 인식하고 정리하고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 수단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회계의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회계에서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거래여야지 순환을 일단은 우리가 분계를 하거나 이런 회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래거나 대상이 아닌 거래인 거를 식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바로 회계상의 거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래랑 일치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상품을 주문했다라든지 만약에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다.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문이나 담보에서 만약에 내가 담보를 걸어서 뭐가 얼마가 더 나갔다든지 뭐 이런 게 없다면, 즉 증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랑 일반적인 거래를 구분하자면 회계상의 거래는 화재나 분실, 도난, 훼손, 파손 이런 것들이 모두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재가 났다고 해서 불하고 거래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부분에서 회계상의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도 거래지만 회계상의 거래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맞지만 회계상으로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었으므로 거래가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각각 OX로 구분을 해보고 저번에 이제 판별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분계 또는 전표의 작성이 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 분계란 거래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하고 어느 계정에 얼마의 금액을 적어 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하고요. 전표의 작성이라는 건 분계장에 우리가 분계하는 대신에 전표라는 걸 써서 분계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전표는 3전표 제도를 쓰고 있는데요. 입금 전표란 현금이 들어온 전표, 출금 전표란 현금이 빠져나간 전표, 대체 전표는 현금 외의 것들의 전표. 그러니까 외상으로 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대체 전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3전표 제도를 쓰고 있어요. 자, 거래의 8요소.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차변 요소들을 보시면은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대변도 자산부채 자본이 있죠. 근데 요거는
T자 계정을 간단하게 생각해 놓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워요. 여기다 바로 그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잠깐만 놓을게요. T자 계정을 그냥 그릴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T자 계정. 자, 일단은 대차 대조표 즉 재무 상태표부터 그려보자면 차변에 자산이 있고요. 대변에 부채가 있고 그 다음 자본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T자 계정 하나를 더 그려서 여기 손익계산서를 그려보자면 차변에 비용이 있고 대변에 수익이 있어요. 아마 지금쯤은 T자 계정을 그래도 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는 대변과 차변이 비교를 한다 해서 밸런스 대차 대조표 또는 재무 상태표라고 부르는 거고, 이쪽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쪽은 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아마 지금쯤은 T자 계정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 자산은 원래 계정이 어디 있나요? 차변에 있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자산이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되면 대변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증가는 원래 계정에 증가를 하는 거고 감소는 반대편 계정에 감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T자 계정 판료소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부채는 증가가 그래서 대변에 있고요.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으로 가겠죠. 자본이 원래 계정이 대변이니까 증가는 대변에 생길 테고, 만약에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는 차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 비용 원래 계정이 지금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비용이 발생있겠고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적어놓은 게 그냥 거래의 판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산의 증가가 자산의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면서 한쪽에선 부채의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를 생각하려면 되게 복잡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래 계정이 증가가 되고 반대편 계정에 감소가 들어가더라. 이 정도만 생각해도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걸 풀어서 적은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쭉 요거는 아까 제가 말한 그 내용이에요. 원래 계정의 증가를 적고 반대편 계정의 감소를 적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장과 보조부 등 장부의 기입,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자, 분계장에 기입된 분계 또는 전표의 내용은 총계정원장으로 옮기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오늘 첫 시간에 저희 전기를 잠깐 해봤죠. 근데 이 전기를 잘못하게 되면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의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걸 작성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산표는 얘가 하는 역할은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산표라고 해요. 자,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그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에서 분계를 보면은 아, 얘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거래의 이중성인 거죠. 아까 제가 창을 닫아버렸던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 상품을 현금으로 샀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뭐 현금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다면 차변의 상품이 생겼다는 건 상품이 증가했다는 거고, 대변의 현금이 나갔다는 건 아, 이 상품을 현금으로 샀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죠.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거래의 이중성을 모두 기록하는 방법이 복식부기 방식이에요. 복식부기라는 게 차대변으로 기록하는 게 복식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 방식은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기 때문에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차가 똑같이 일치하게 됨으로써 자기검증이 가능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 검증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즉 차대변이 일치한 걸 확인하는 게 시산표인 거죠. 자,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 무엇인지 일단은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차평균의 원리가 무엇인지 요거를 좀 파악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산표는 자기 검증하기 위해서 차변 대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시산표더라. 요런 정도를 여기서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수정전 시산표의 작성 4단계 부분인데요. 회계 처리를 검증하기 위해 결산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계정원장의 차변과 대변을 비교하는 표예요.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에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라는 게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시산표는 검증하는 거예요. 차변 대변이 똑같은가 이거를 보는 거고, 차대변이 다르다면 그때는 이제 반대로 계정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산 수정사항 분개를 하게 되는데요.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기말 잔액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산부채 자본의 현재액과 수익비용의 단기 발생액을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계정 잔액의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수정사항을 결산 수정사항이라고 하고, 이런 분개를 하는 걸 결산 수정분개, 결산 정리분개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아서 만든 표가 재고조사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원인들이냐. 우리가 상품을 만약에 판매를 하는 경우는 뭐 외상매출 이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그거 말고요. 내가 만약에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만약에 수익이 생겼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받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은 발생을 했지만 못 받은 그런 것들이 이제 미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보험료 지급을 할 때요. 그때 보험료를 지급한다기보다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내놓고 있죠. 그 1년치가 예를 들어 4월부터다 라고 한다면 내년도 3월까지가 그 보험료일 텐데,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보험료를 지급했다가 아직 덜 지난 만큼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바로 수정 분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정 분개들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수정 분개를 하고 나서는 재무제표 작성과 모든 장부를 마감 짓게 되는데요. 수익과 비용은 결산일 날은 제로로 떨궈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 계정의 잔액을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에 대체를 하면서 마감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손익 계정은 결론적으로는 자본에 대체를 하고 마감을 짓게 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결산일 내는 제로로 떨궈버리고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차기 2월로 마감을 하고 차기 2월액을 모아서 2월 시산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2월 시산표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손익계정을 바탕으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이런 장부들을 마감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단 진도사항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확인예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다. 맞나요? 누구한테 있어요? 경영진에게 있죠. 그럼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아까 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책임에 대한 거는 요 부분에서 봤는데 좀 많이 앞으로 가야 되네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경영진에게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근데 저렇게 보니까 또 그럴싸하죠. 그래서 회계가 어려운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그리고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이 됐다면 이러한 사실은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재무상태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이나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다. 이거 뭐였어요?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표시하는 거고 요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3번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될 때 맞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맞죠? 자, 3번. 재무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었어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었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라면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럼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의 거래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읽어보시면 화재 도난에 의한 자산 소멸이라면 자산이 소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죠.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여기도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자산이 감소를 했죠. 자산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원 회식을 위해서 식당 예약을 했다. 예약을 했다고 돈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사회통념상으로는 거래라고 하겠지만은 아지금 대금 지출이 없는 거기 때문에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안 되는 사항이죠.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죠. 자, 5번. 계정의 성격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급여. 자, 급여면 비용이죠. 자, 비용은 어디 있어요? 비용, 수익. 비용이 차변이에요. 그래서 증가시 차변에 기록되는 거 맞죠? 결산시 계정 잔액은 원래 계정에 있어야 돼요. 따라 차변에 있는 게 맞죠? 자, 소모품, 자산이죠. 자산은 원래 계정이 차변. 반대편 계정이 감소시. 그럼 감소시 대변에 기록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소모품은 아까 자산이랬잖아요. 결산시 계정의 잔액은 언제나 원래 계정에 남아요. 원래 그 계정 위치에. 따라서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이 결산시 계정 잔액은 대변에 남는 게 아니라 차변에 남아야 맞겠죠? 매입 채무, 요거는 부채죠. 부채는 원래 계정이 대변이에요. 따라 증가시 대변에 기록되는 게 맞죠? 그리고 결산시에도 원래 계정에 남게 되기 때문에 계정 잔액은 대변에 남게 됩니다.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자산은 원래 계정이 차변, 감소시의 대변에 기록되는 거고 원래 계정이 차변이므로 결산시 계정 잔액은 차변에 남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6번. 다음은 회계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커피 머신을 5만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자, 일단 커피 머신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겠네요. 그러면서 현금 구입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겠죠?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자, 일단 회사 입장에서 현금 조달이 되었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일어났을 거고요.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건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돼요. 따라 자본의 증가 요소 맞죠? 3번. 공장 청소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공장 청소비라는 것은 아마 수수료 정도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수수료 비용, 즉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현금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겠죠. 4번. 상품을 2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했다. 자, 일단 상품이라는 것이 매출이 되면서 원래 아마 원가대로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20만 원이라는 상품 매출이라는 비용이 아니라요.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를 수익의 발생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현금으로 매출했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자, 7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간단히 생각을 할게요. 수익하고 비용은 제로로 떨군다 했어요. 자산부채 자본만 차기에 이월이 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자산부채 자본인 걸 찾아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다 비비비 모금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보일 거예요. 아마 다 비용 정도로 보일 건데 여기서 개발비라는 건 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이 개발비입니다. 자, 개발비라는 건 뭐냐면 상품을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일 텐데요.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현금화가 될 확률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발비랑 비슷한 것으로는 연구비라든지 경상개발비 같은 게 있는데 연구비나 경상개발비는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단계에서 들어간 거니까 그것이 현금화가 될 확률이 없어요. 없거나 적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만 개발비는 이걸 개발함으로써 현금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돼요. 따라서 일단은 자산이 차기 이월이 되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이 차기 이월되니까 7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오늘 요거 8번까지 볼 거니까 조금만 더 시간 끌게요. 자, 회계 순환 과정의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보통은 이렇게 결산 절차를 통해서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로로 떨군다 라고 했죠. 즉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므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내용 읽어볼게요.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때는 임시로 집합손익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집합손익은 수익 비용을 제로로 떨구기 위해서 쓰여지는 계정이에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이 수익하고 비용을 없앨 때 집합손익 또는 손익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 부분이 맞지 않은 내용이에요. 차라리 여기를 그냥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바꾼다면 그거는 이제 말이 될 건데 자산부채 자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보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이 평가 문제는 지금 풀어오시면 물론 더 좋긴 한데 여기서 풀지 못할 만큼 좀 어려운 내용들도 좀 있을 거라서 이후에 제가 이거는 숙제로 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숙제를 내진 않을게요. 요거 풀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 뒤쪽에 있는 당좌자산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